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네, 오늘 국민의당 당대표 회의실에는 배경막이 있었고 저 뒤에 노른자가 2개 있는 계란 후라이 사진이 있었고 위에 문구는 국민의 행복이 2배가 될 때까지라고 걸렸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계속 배경막을 이용한 홍보를 해왔는데요. 맨 처음 회초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떼수건 그리고 사실 이번 순서는 효자손 순서였습니다. 예. 국민이 시원할 때까지라는 의미였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두고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기 때문에 효자손이 시의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행복 2배라는 표현에 쌍난을 내걸었습니다. 예. 그 노른자가 2개인데 하나는 국민의당, 하나는 바른정당 뭐 이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안을 기획한 박인춘 홍보위원장은 계란을 무심코 깼는데 노른자가 2개면 행복하지 않냐. 지금 국민의당의 현재와 미래를 노른자로 동시에 표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노른자와 바른정당 노른자가 있는데 2개가 합쳐지면 행복이 2배가 된다는 미래적 의미도 있고 예. 지금 국민의당이 4분이 있는데 이 4분도 통합되면 행복이 2배가 된다라는 현재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익명을 요구한 한 가금류 전문 박사는 쌍난은 닭이 초산일 때 불안정한 수정으로 간혹 발생을 한다고 밝혔고요. 수정이 불안한 탓에 병아리로 거의 부화되지는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건 박성태 기자가 저 취재한 건가요? 예, 취재를 했습니다. 아, 예. 권위 있는 기관의 가금류 전문 박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를 표현하듯 오늘 통합 반대파는 향후 분당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예. 뭐 닭 전문 A 박사님만큼 생각하고 뭐 국민의당이 저런 쌍난을 뒤에다 걸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2번째 키워드는요? 네, 2번째 키워드는 어려울 때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방문했는데 예. 이 전 대통령이 유독 어려울 때라는 표현을 몇 차례나 썼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때가 제일 어려울 때 야당을 하고 있다.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모든 사회 환경이 어려울 때 야당을 하고 있다 이 생각하는데 예. 지금 나온 얘기는 일부분이고요. 상당히 많이 썼고 예.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어려울 때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MB는 구체적으로 뭐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예, 외교와 안보가 어렵고 특히 경제가 어렵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경제 지표라는 것이 체감 경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2017년 경기는 3년 만에 3% 성장률을 넘을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작 보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다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실제 최측근인 김성우 다스 전 사장이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고 예. 다스 비자금 의혹도 나오고 있고 또 형식상 대주주인 이상은 회장이 바지 회장이다 이런 정황까지도 보도한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같이 있었던 그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물 영입난을 겪고 있어서 역시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 예.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관련해서 뭐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까? 그 논란에 대해서는? 약간 예상이 있었는데요. 비공개 간담회가 4분 정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짧았네요, 예, 비공개는. 이 내용을 전한 정태욱 대변인은 사람이 10명 이상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를 유추하면 비밀스러운 뭔가는 있다라고 추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신 언론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SBS를 뺏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대선 기간 중에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는 내가 집권하면 SBS 8시 뉴스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예. 당시에 SBS의 세월호 관련 정정 보도를 두고 언급한 건데요. 예. 이 표현을 빌면 정확하게 말하면 SBS를 뺏긴 게 아니라 집권을 못해서 뺏지 못한 겁니다. 예. 사실 좀 더 험악한 그런 표현도 좀 있었는데 그건 일부러 뺐군요. 예. 예. 잘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예, 마지막 키워드는 임금님의 글씨입니다. 예.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충남 아산에 있는 현충사 현판 사진입니다. 예. 한글로 현충사라고 저렇게 쓰여 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글씨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1967년에 현충사를 신축해서 할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쓴 현판입니다. 예. 그런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15대 종부, 그러니까 종손의 부인인 최순선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글씨 때문에 현충사가 종종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다. 그래서 저 현판을 내려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대신 현충사가 18세기 숙종 때 처음 창건이 됐는데 당시에 숙종이 쓴 글씨가 있는 현판이 있습니다. 아, 현충사라고요? 예, 예. 있습니다. 그 글씨로 현판을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충사에는 난중일기가 보관돼 있는데 이 난중일기의 소유권이 15대 종부인 최순선 씨 소유인데 만약에 글씨를 교체하지 않으면 예. 현충사에서 난중일기를 빼서 다른 국가 수장고로 옮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임금님이 또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지금 15대 종부인 최순선 씨와 충무공 이순신의 종친회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면서 또 다른 임금님 얘기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숙종만 임금이지 박정희 대통령도 임금이고 박정희 대통령 임금 아닙니까? 아, 대통령이 임금은 아니죠. 지금 뭐 군주 시대가 아니니까. 박세 임금이나 마찬가지죠. 아, 그 임금을 얘기하는 거군요. 예, 지금 종친회 입장은 현판을 교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예.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종친회에서는 숙종의 글씨가 쓰여 있는 현판이 너무 작다며 교체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난중일기의 소유권을 두고 이 종부인 최순선 씨와 법적 소송도 다투고 있습니다. 예. 현판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현충사 글씨를 남겼고 저 뭡니까? 광화문도 원래 박정희 전 대통령 글씨였잖아요. 그 이제 그 바꾼 거죠 지난번에. 예,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는데 예, 아니 그럼 확인할 필요 없이 그 많은 얘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아침도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8도,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이겠고 서울과 경기 일부, 강원, 경상도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준희 양 사건과 관련해서 취재한 기자 두 사람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완희 기자와 신진 기자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 I start a revolution from 네, 의자. 어서 오세요. 네. 조 기자와 함께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완희 기자 그리고 신진 기자. 누가 어제 그 야근했다고 들었는데, 어완희 기자가 야근하면 밤을 완전히 새는 거잖아요. 네, 철야 밤새입니다. 예.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는 눈 붙일 시간은 있죠. 네, 2시간 정도는 선배가 일진 선배가 좋은 분이 걸리셔서 네, 잘 자게 그래요? 해주셨습니다. 네. 누구랑 했다고요? 이주찬 선배랑 있는데요. 이주찬 기자하고. 네. 그러면 안재호는 선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재훈 선배 명단을 알아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밤을 꼬박 세우고 오늘 또 일하고 원래는 퇴근해도 되는데 저녁에 소셜 라이브를 위해서 나와줬다고 해서 고마워서 물어봤어요. 예. 자, 근데 오늘 뭐 얘기는 사실은 저희들이 잠깐 뭐 야근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그럴 만한 그런 내용은 물론 아니고요. 고준희 양의 그 사건에 대해서는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건의 내막, 추이 그리고 취재의 뒷얘기 이런 얘기들을 순진 기자와 오한희 기자가 취재 담당 기자였기 때문에 직접 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안나경 앵커는 잠깐 좀 남아 있겠죠? 네. 예. 오늘 세 분께 좀 맡겨드리고 떠나겠습니다. 예. 예. 잘 부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혀 밤을 생각하지 않은 모습으로. 아, 네. 좀 함께하고 잤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퇴근을 좀 잤습니다. 네. 오늘이 소셜라이브 몇 번째 출연인 거죠, 오한희 기자는? 저는 지난 그 지진 이후에 지금 2번째 출연입니다. 두 번째. 네. 네. 신진 기자는 그동안 많이 종종 나왔었죠? 네. 이제 촛불 집회 때부터 좀 맞아요. 했는데요. 되게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거의 오랜만이에요? 몇 달 만에. 오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간단하게 오한희 기자가 이야기를 해줄까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초반에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사건이 좀 여러 개 이렇게 실종 신고를 하고 나서 네. 뭐 이분들이 자백을 하고 뭐 구속을 당하기까지 좀 여러 일이 있어서 네. 그 일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로 말씀드릴 거는 그 고 씨, 그러니까 친부 고 씨와 내연녀 이 씨가 얼마나 좀 연기를 하고 네. 좀 두 얼굴의 아빠라는 키워드 잡았는데 좀 연기를 하고 어떻게 조금 이중적인 생활을 네. 했는지와 또 그 고준희 양이 좀 얼마나 방치를 당했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분노를 좀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이후에는 그 고준희 양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병을 또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얘기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한희 기자가 설명을 하는 도중에도 목소리가 좀 떨리면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실 만한 분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속속 여러 가지들이 드러나는 걸 취재를 할 때 어땠나요, 오한희 기자는? 일단은 저는 네. 그러니까 친부가 자백을 하고 난 뒤에 이후부터 조금 더 팔로잉을 했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뭐 신유괴 때 이런 자백을 하지 않았어서 근데 그 이후에 점점 뭐 지구대에 가서 뭐 아이를 찾아달라고 소리 지르고 자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한 내역들이 종종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리고 오늘은 또 본인이 인정을 했죠. 폭행을 또 했다 이런 부분도 인정한 부분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드러나면서 좀 많이 좀 분노도 조금 네. 저도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감정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고준희 양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부는 지금 예를 들면 도시락도 매우 잘 먹고 그리고 뭐 예능 프로그램을 본다라거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오한희 기자는 자백 이후에 취재를 팔로우를 했고 네. 저는 이제 자백 이전에 이 고 씨를 만나본 내용을 이따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이미 좀 아이에게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너무도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해서 이웃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무정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더라고요. 네. 그게 드러나면서 좀 많이 이제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가고 나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좀 크게 해주고 진희 기자 마이크 가운데로 좀 닿으세요. 자, 해봅시다. 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이 고준희 양 사건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미 이 내용은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기분 그리고 그 주변 분들의 반응, 그 준희 아버지 고 씨 주변 분들의 정말 경악할 만한 그런 반응들 그리고 준희가 그 5살 인생을 얼마나 사실 처참하게 살아왔는지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초에 이게 알려진 게 신고를 하면서부터 12월 8일이죠. 이제 아버지 고 씨와 동거녀 이 씨가
지구대에 준희양을 신고를 합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는 나중에 여완희 기자가 좀 더 설명을 할 거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단순 실종으로 수사를 하다가 이 상황이 좀 심각해지자 일주일 후 12월 15일에 경찰이 이제 전담 배포를 하면서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대대적인 수색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아무런 흔적은 나오지 않고 사실 이 가족들은 굉장히 입을 닫고 있고 불리한 그런 질문에는 진술을 하지 않고 뭔가 이게 수상쩍다고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또 경찰은 자택이나 뭐 이 준희 양 고 씨가 살던 자택, 준희 양이 맡겨졌다고 알려졌던 실제로는 아니었죠. 그 할머니, 그러니까 동건여 이 씨의 어머니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좀 사태가 급변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떠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시신도 나오지 않고 그러던 도중에 그 이후에 6일 후에 28일에 고 씨가 자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시신을 유기했다, 살해했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 자백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고 씨와 동건여 이 씨와 아이를 맡아 길렀다는 동건여 이 씨의 어머니 휴대전화가 동시에 이제 군산의 어느 야산에서 꺼졌다는 그런 통신 기록을 보고 추궁을 했더니 이때서야 자백을 했고 이제 그 밤 사이에 긴급하게 경찰이 수색을 들어갔더니 실제로 군산 야산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그 아버지가 굉장한 거짓말들을 했던 것들이 속속 밝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아버지 고 씨는 11월 며칠 날 실종이 됐다고 원래 진술했죠? 18일이었죠. 그쵸. 그때 원래 동건여 이 씨의 어머니 집에 애를 맡겨놨는데 애가 갑자기 사라졌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수사에 또 굉장한 혼선을 줬습니다. 경찰 몇천 명이 그 일대 저수지와 야산을 뒤지고요. 그게 다 그쵸. 헬기와 뭐 수색견인데 그게 다 부질없는 일이 됐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두 얼굴의 아빠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선배가 이제 그 친구와 조금 먼저 이렇게 맞닥뜨렸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쯤이었죠? 이 위치로 따지면은 그때가 이제 26일이었어요. 이 자백을 하기 전에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 보니까 준이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길러지지 않았고 가족들은 아이가 없어졌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아야 되는데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봤어요. 미리 가서 이 당시 이제 고 씨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때 제가 고 씨를 마주쳤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고 씨의 집에 경찰 2명이 조사를 하러 왔고 조사를 하고 나가는 와중에 고 씨가 그 경찰들을 배웅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복도식 아파트의 맨 끝편이 이제 고 씨의 집이죠. 그쵸? 예.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꾸벅 인사를 합니다. 네. 한 번 더 보실까요? 이게 경찰을 향해서 하는 인사인 그쵸, 거죠? 예. 이 복도를 걸어 나와서 마중을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자백을 하지 않았고 나는 실종된 아이의 불쌍한 아빠라는 얘기만 계속했죠. 이때도 굉장히 비통해 보였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기를 한 거죠, 이때부터. 여기 네. 얼굴은 안 나오는데 표정은 좀 굉장히 이제 어두워 보였고요. 위축돼 보였고요. 굉장히 공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얘기를 듣기 위해 따라갔는데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멈춰섭니다. 멈춰서다가 다시 걷고요. 예. 저희가 더 이상 따라가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때는 뭐 혐의가 확실하지도 않고. 좀 이상한 게 뭐냐면요. 제가 계속 재차 말씀을 여쭤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반응을 하냐면 우리도 준이를 빨리 찾고 싶은 마음에 온 거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한 걸음만 더 와봐라 라고 굉장히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사실 긴가민가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발이 저렸던 거죠. 네. 사실 이제 경찰에게 대했던 그런 모습과 그 이후에 풍겼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데 실제로 주민들이 어떤 생각하는 고 씨의 모습도 좀 어떤 그런 이런 흉악범의 이미지랑은 달랐죠. 네, 그렇죠. 뭐 이웃들한테도 잘 하고 또 이렇게 좀 친근한 모습으로 많이 고 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건담이죠 이게. 네, 분담 로고. 네. 네. 이런 뭐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에 올려서 좀 팔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이게 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지역에 그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동안은 보면은 이제 본부인을 이제 뭐 주인님이라고 칭하는 등 그러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등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요. 여기 이제 준위로 추정되는 사진도 올립니다. 이게 2015년 초 사진일 거예요.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사줬다면서 올린 사진입니다. 여기면 보면요, 굉장히 다정하고 부인에게도 가정적이고. 어떤 본인이 충성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도 굉장히 좀 뜨악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구대에 가서도 또 그렇게 연기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좀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지구대에서 이제 연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실종 신고를 했을 당시에 그 고 씨와 그 내연녀 이 씨가 그 지구대 방문해서 이제 좀 연기를 펼치게 되는데 둘이 좀 역할을 좀 맡아서 고 씨는 다소 좀 흥분한 그런 연기를 했고 이 씨는 좀 차분하게 경위를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 씨는 뭐 내 딸을 찾아내라 하면서 좀 고성을 지른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 너무 힘들어서 마비되는 것 같다 하면서 지구대 소파에 쓰러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119를 좀 부른 해프닝이 좀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근데 119를 불렀더니 네. 실제로 이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맥박수나 이런 데는 전혀 이상이 없어서 119 측에서도 약간 갸우뚱하면서 뭐 4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다가 이제 돌아갔다곤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또 누가 서로 네가 잘 챙겼네, 뭐 못 챙겼네 하면서 좀 욕설을 하면서 다투기도 했고, 그래서 지구대에 있었던 그 현장 관계자가 얘기하기로는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연기고 막 쇼였는데 당시에는 너무 연기를 리얼하게 해서 좀 속을 수밖에 없었다, 믿을 수밖에 없었다. 둘이 연기자들이 보통 뭐 대본 리딩 하듯이 좀 연습을 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전단지를 본인이 스스로 돌리고 본인이 허위로 해놓고요. 이미 몇 달 전에 아이는 숨졌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굉장히 매의 눈을 가진 주민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가 모 회사의 사원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또래 주민들이 있고 같은 또래 아이들을 기르는 주민들이 엄마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보였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 아빠가 아이가 실종됐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회사에 나오고 웃으면서 밥을 먹고 농담을 하고 그래서 그 또래 엄마 아빠들 생각으로는 아니 내가 아이를 잃어버렸으면 뭐 연차를 내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제정신이 아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그런 이중적인 면모가 드러났고 이 동거녀 이 씨도 제가 이제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평판이 괜찮더라고요. 좀 깔끔하고 예전에 음식점을 했었기 때문에 요리도 잘하고 또 이제 음식 같은 걸 나눔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조용했다. 교류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하는 얘기를 듣고는 경악스러웠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지구대에서도 그 관계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렇죠. 네, 이 사실을 알고 나선 되게 당혹스러웠고 또 이 사기극이 사실은 이 준이 양 생모와 진행 중인 좀 이혼 소송에서 좀 불이익을 좀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연기까지 펼쳤다는 거 그리고 또 저희 JTBC 보도에서도 좀 나왔지만 그 주변 인근 상가들 돌아다니면서 아이 수소문하고 막 못 찾으니까 계단에 쭈그려 앉아서 머리 싸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 이런 게 포착이 CCTV에도 됐는데 이런 연기를 했다는 사실에 많이 경악스러워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연기를 하고 집에 와서는요 지역 커뮤니티에다가 뭔가 물건을 팔기도 하고요 뭐 인스타그램에다가 장난감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평온한 모습을 즐겼던 게 다 발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준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준이가 그동안 그러면 그 짧은 생을 어떻게 살다가 갔는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준이가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금 아픈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이 갑상선 부분에 좀 질환이 있었다고요. 네, 저희 뭐 공개 수사하는 그 경찰 그 공문에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준이 양이 되게 왜소했고 또 그 어린이집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자폐 판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약간 자폐
끼가 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게 좀 아이가 알았던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 병은 뭐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뭐 3,000명에 한 명꼴로 이렇게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달 정도 내, 그러니까 초기에 좀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면은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치료를 못 받으면은 좀 그때부터 상황이 심각해지는데 준이 양도 약간 이런 케이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으면 아무래도 아이가 좀 왜소하거나 키가 자라지 않는다 이런 신체적인 좀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정신 지체, 그리고 자폐, 뭐 집중력 저하 같은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이 양이 이 사라지기 직전에 다닌 어린이집, 그리고 그 어린이집 이전에 좀 오래 다녔던 어린이집의 담임 교사의 증언을 이제 전달을 받아보면 이 준이가 말을 튼 것도 얼마 안 됐다고 해요. 작년에서야 이제 원래 말을 전혀 안 하다가 단어를 분절돼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마저도 갑자기 뭘 봐라고 한다던가 뭐 이거라고 한다든지 굉장히 아이가 말을 처음 배우는 단계 사실 이제 그럴 나이는 아닌데 그마저도 쌍방소통은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어린이집에 가서도 일상적인 소통과 어떤 아이들만의 사회생활, 뭐 교사와의 교류 이런 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체험학습에도 데려가기 어려웠고 교사들에게도 굉장히 준이가 좀 힘든 아이였다고 합니다. 물론 준이의 탓은 아니죠. 그리고 뭐 수업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버린다든지 그래서 준이랑 수업을 할 때는 문을 잠그고 꼭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뭐 친모의 보살핌도 있어야 될 테고 따뜻한 그런 보살핌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주변을 취재해 보면은 친모조차 이 준이를 이제 오빠 2명과 차별을 했고 굉장히 방치를 했고 귀찮게 여겼다는 그런 증언도 있고요. 네, 치료가 또 필요한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지난 1월 이후에는 이제 병원에는 이 병과 관련된 치료 기록이 이제 전혀 없는 상황이고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관계자는 준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그래서 어린이집 내에서 아이에게 약을 이렇게 먹이거나 한 적은 없었다. 부모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뭐 원래 사식기가 있고 좀 자폐기가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여겼을 정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파트 고씨가 살던 집의 아파트 주민들은 준이가 혼나는 소리, 우는 소리 자주 들었고 그리고 친모와 살던 때 행복했냐면 그때도 방치를 당했던 거고 굉장히 옷물무새나 이런 것도 친모와 살 때도 애를 왜 저렇게 데리고 다니지라고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아이를 좀 방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짧은 생애 동안에도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뭐 발달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부분에 좀 발달이 더뎌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또 이제 원희가 좀 설명해줬으면 좋겠는 게 사실 환희가 머리를 다친 적도 있고 신체적으로 좀 아픈 증상도 있었고 갑자기 친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데려간다고 하기도 하고 또 기관들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준이 양 사건이 어떻게 보면 학대 예방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좀 더 심해지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준이가 이제 3월 30일까지 어린이집에 마지막에 이제 등원했는데 원래는 4월까지 나와야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안 나오니까 어린이집 쪽에서 이제 전화를 걸었고 이제 준이 양 그런 고 씨라던가 아니면 뭐 이 씨라던가 준이가 치료차 좀 어린이집을 잠시 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가 이유 없이 좀 이틀 정도 이렇게 결석을 하면은 좀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면은 뭐 다시 방문을 한다던가 가정을 방문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는 있긴 한데 이 초등학교와 달리 어린이집 유치원의 의무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이제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의무 규정은 아니라서 아무래도 조금 관리에 좀 허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어른들이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이 준이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남은 점들이 너무 많아요. 부검을 했더니 갈비뼈 3대가 부러져 있었고 그 고씨 붙인 아까 저희 보신 그 복도에서 혈흔이 나왔는데 그 혈흔에서 아빠랑 그 내연녀랑 준이의 유전자가 다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이게 하지만 이제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연관성을 인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 적용된 혐의는 일단은 두 개죠. 그 시신유기랑 업무방해죠. 네, 그렇죠. 예, 근데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경찰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지금 관건이고요. 이제 곧 검찰에 송치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기소의견을 송치는 할 예정이고 이제 금요일 중에 좀 브리핑을 하고 이제 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가 그때쯤에 좀 더 이렇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폭행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망한 건 아니다고 하고 있고 하지만 추가 증거를 경찰이 수사하기에는 준이는 이미 화장을 했고 굉장히 어떤 난항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좀 감정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사실 이걸 취재한 다음에 준이 아빠가 자백을 그렇게 빨리 할지 몰랐고 자백을 한 이후에 기사를 쏟아내면서 약간 이제 좀 극심한 우울감에 이틀 이상 시달렸던 것 같아요. 당시 준이 아빠의 모습, 그 아빠가 준이를 어떻게 했을까? 준이는 왜 이렇게 5년 동안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하고 컸을까? 굉장히 우울했는데 환희 씨는 어땠나요? 저도 그게 연말이었었고 또 자백을 했던 게 또 밤이었었고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또 내려갔었는데 사실 이런 좀 사안을 이제 연말에 또 다루게 됐다는 게 굉장히 또 마음이 무거웠고 또 제가 이제 복지부를 출입을 하다 보니까 또 아동학대 관련된 내용들을 또 많이 좀 취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너무 좀 이제까지 좀 히스토리도 너무 길고 또 그만큼 좀 경악스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많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뭐 원영애 사건도 있었고 거의 매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또 준이가 또 편안한 곳에서 편히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조금 무겁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혈육관계로 묶인 딸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할 거예요. 레깅스를 신고 이제 좀 두꺼운 치마를 입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걸 입었는데 아빠가 그걸 보시고 네가 이런 걸 입고 다니니까 내가 욕을 먹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 목을 조르셨어요. 학원생활에 빠졌었나?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저녁에 들어와서 저를 때리다가 이제 엄마는 당연히 말리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칼을 찌르고 바로 정신을 잃어서 근데 또 망치를 가지고 들어서 막 저를 때리는 거예요. 파출소까지 갔는데 거기 있는 경찰관 분들이 전부 다 아빠 편을 들면서 그래도 아빠인데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저한테는 왜 아빠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아무도 아빠한테는 어떻게 딸한테 그렇게 하냐는 소리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판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 속 썩이지 말라고. 사람들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적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엄마가 맞는 걸 보고 신고를 했어요. 이제 경찰서에 갔는데 엄마의 이름으로 세금이 체납된 게 있었나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그때 돈이 없고 엄마를 혼자 냅두고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아파트 다시 잡혀서 갔었거든요.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하고 있어요. 뭐 접근 금지 이런 걸 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실상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빠한테서 집 열쇠를 뺏어간 것도 아니고 아빠가 집 열쇠를 다 가지고 있고 그냥 이 사람이 정말 나쁜 마음 먹으면 접근 금지 신청을 해도 그냥 내가 너 죽이고 교도소 갈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끝인 거잖아요. 원천 차단은 불가능해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위반하는 것 자체를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는
가지고 긴급히 출동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거죠. 제가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쉼터를 들어갔어요. 아빠가 실종 신고를 하셨다고. 그래서 제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쉼터로 학교 끝나고 돌아가니까 아빠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는 또 좀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왜 나가야 되냐고. 또 그 와중에 항의를 하게 되면은 가해자가 어쨌든 가정폭력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항상 제가 책상에 인형 같은 걸 놔두고 그 인형 속에 들어가서 빨리 끝날 때까지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 좀 제발 그냥 빨리 맞고 끝났으면 좋겠다. 진짜 극단적일 때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아, 그냥 내가 이게 다 너무 지겨우니까 일이나 뭐 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가 가해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야, 저 사람을 죽이고 이걸 끝낼 수 있을까? 등본은 제 이름으로 된 걸 아빠가 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걸로 해서 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길어야 뭐 4-5시간 이렇게 자면서 일을 해도 계속 그냥 내가 쓰지 않은 그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뭐 진짜 30이고 솔직히 도전이라는 것도 나이가 있잖아요. 막 친구들끼리 술 먹으면서 장난으로 야 이번 생은 진짜 망했어 그냥 이러고 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나는 널 때릴 수 있으니까 뭐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부모랑 법적으로 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걸 계속 찾아보고 해도 마땅한 방법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폭력이 내 평생을 지배하고 내 어떤 물리적인 거, 정신적인 걸 다 지배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모르게 아예 분리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